네, 제가 발표할 제목은 신석기 시대 조개의 이용과 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제목에 라임을 맞춰봤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용과 이동. 한국에서만 통하는 라임입니다. 먼저 머릿말입니다. 되게 많이 적어놨는데 한반도의 인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개를 이용한 흔적은 구석기 시대부터 보이는데 한반도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제일 오래된 연대는 여수 안도패총의 조개를 측정한 기원전 5350년 이 연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개를 대량으로 섭취했다라는 증거는 신석기 시대에 형성된 패총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패총이 형성되는 건 아니고 한반도에서는 그 어로의 출현과 궤를 같이 합니다. 신석기 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그 중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해양 어로에 최적화된 어로구가 출현하고 비로소 패총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조개를 먹고 나서 발생하는 조개 껍질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패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주제여서 저희 능력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고 조개 껍질을 이용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조개 껍질을 제품으로 가공하여 이용한 실태에 대해서는 토론자이신 하인수 선생님의 탁월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 표와 같습니다. 근데 이 폐 제품들은 구멍이 뚫려 있다든지 갈리거나 깨져 있는 등 인위적인 가공 흔적이 확인되는 조개 껍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록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식료 가공구 또는 토기 정명구, 용기, 장신구, 의뢰구로 추정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유적에서의 출토 상황에 주목하여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조개 이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발표하면서 계속 사용할 그 용어, 시기 구분 용어와 그 토기 형식명은 이 편년표에 의합니다. 특히 지금 광구토기, 첨저토기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빗살무늬 토기의 특징이 이렇게 저부가 뾰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첨저토기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 광구토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광구토기에 해당되는 그 토기들은 죽변이식 토기, 오산이식 토기, 윤기문 토기, 영선동식 토기인데, 이 토기들은 그 빗살무늬 토기와 달리 저부가 납작하거나 둥근 것이 특징인데, 이것들을 통합해서 그 부르기 위해서 광구토기라는 그 용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광구토기의 뜻은 아가리가 넓다는 뜻입니다. 저부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불문하고 전부 다 아가리가 넓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첨저토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빗살무늬 토기들이 포함되는데, 이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는 이 광구토기와 이 첨저토기가 이렇게 시기와 지역을 딱
나눠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와 그 지역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시기와 지역을 같이 포함하는 용어를 만들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광구토기, 첨조토기라는 용어를 계속 쓸 건데, 광구토기라고 하면 중동부 남부 지역의 전기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첨조토기라고 하면은 중서부 지역에서 전기에 후반에 시작돼가지고 나중에 중후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토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지역의 그 큐슈 지역의 시기 구분하고 토기 형식인데,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약간 시기 구분의 그 연대가 좀 다른 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조개의 이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개의 이용 사례는 의뢰구와 장신구로 나눴는데요. 먼저 의뢰구로 사용된 조개 가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의 그 포스터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조개, 동사암동 배총에서 출토된 조개 가면인데, 이 유물은 1971년 중앙박물관 제3차 동삼동 배총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었고요.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형태에 근거하여 어린이 장난감, 공동의식이나 벽사적 행위와 관련된 주술구, 얼굴을 형상화한 예술품 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신석기 시대 후기로 추정되었는데요. 그 근거는 큐슈 지역에서 가면형 폐제품이 조몽시대 후기에 대부분 출토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개 가면에 대해서 그 연구사를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에서 거의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큐슈 지역에서 1916년에 아타카 배총에서 굴껍질로 제작된 이 유물이 출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동안 유사 자료가 증가되지 않았고, 또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가면으로 사용되었을까라는 의문점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16년 이후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1971년에 동삼동 배총에서 조개 가면이 출토되자 이 아타카 배총의 가면형 폐제품이 갑자기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석기 시대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바다를 건넌 교류의 증거로 해석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의 큐슈 지역에서는 총 8점의 가면형 폐제품이 출토되었는데, 이 가면형 폐제품과 동삼동 배총의 조개 가면이 대한해협을 둘러싼 공동의 어로문화권을 형성한 한일 어로민의 정신문화를 나타내는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큐슈 지역의 가면형 폐제품이 전부 다 이제 그 조몽의 후기 토기와 공반한다라는 점에서 조몽 후기 초에 집중한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동삼동 배총 조개 가면이 동시기 유물로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큐슈 지역의 그 가면형 폐제품은 주로 이제 눈만 있는 형태인데, 아타카 배총은 눈과 입이 있는 형태잖아요. 동삼동 배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가면형 폐제품은 약간 중기에서 공반하는 토기가 중기에서 후기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얘만 조금 이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형식학적으로도 약간 형태가 다르니까 약간 이제 그 출연기의 가면형 폐제품으로 보고, 그에 맞춰가지고 동삼동 배총도 눈과 입이 있으니까 아타카 배총 옆에
그 시기가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조개 가면의 출토 양상을 보면 여기가 동삼동 폐총 그 중앙박물관의 조사 구역을 표시한 도면입니다. 여기에 그 동삼동 폐총 전시관이 지금 현재 있고요. 이 방향으로 조도로 해양박물관 가는 길이 이 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이쪽이 바다이고요. 조개 가면은 요 빨간색 구역에서 나왔습니다. 71년 3차 조사 구역에 H18 구역에서 출토됐는데 흑색 토층 4층에 해당되는 흑색 토층의 최하부에서 요 빨간색 이 붉은 칠 토기가 출토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 일지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요 토기, 요래 특이한 토기가 이렇게 엎어진 채로 출토된데 복원을 해보니까 이렇게 특이하게 굴고 가는 형태의 붉은 칠 토기였습니다. 이 토기의 옆에서 조개 가면이 출토되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발굴구에서 그 기반층에 이런 또 융기문 토기가 엎어진 채로 출토되었고 또 같은 발굴구에서 H19 구역에서 조개 팔찌가 4점이 포개진 채로 출토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인부 마연 석부가 출토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바로 그 1971년 한 해 전에 1970년에 발굴한 바로 옆에 그 발굴 구역을 보면 여기에서도 기반층을 파고 이 융기문 토기가 이렇게 엎어진 채로 출토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같은 발굴 구역에서 이렇게 그 융기문 토기가 출토됐는데 붙여보니까 완용으로 복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인접한 곳은 아니지만 약간 떨어진 그 H16 발굴구에서 이렇게 조개 팔찌 11점이 이렇게 포개진 채로 출토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출토 양상이 융기문 토기 시기에 그러니까 기반층에 이렇게 융기문 토기 단계에 그 같은 공반 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개 가면의 시기는 후기가 아니고 신석기 시대 후기가 아니고 융기문 토기 단계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개 가면의 출토 지점을 좀 멀리서 보면은 이건 1950년의 항공 사진입니다. 그 매립되기 전의 사진입니다. 여기가 조도이고요. 동삼동 폐총에 이런 식으로 생긴 바다로 돌출한 부분의 바로 옆에 여기에서 조개 가면이 출토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입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들은 광구 토기 시기에 해양 신앙과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되는 곳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보통 좀 바다나 강가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바람도 별로 불지 않고 좀 따뜻한 그런 이렇게 그런 곳에서 주로 많이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막 바다로 돌출돼 가지고 막 바람을 바로 맞아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일상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곳에 이제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종종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토되는 유물도 특이하게 붉은 칠토기라든지 돌도끼라든지 토우라든지 이렇게 미니어처 토기라든지 이런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고요. 울진 죽변리입니다. 그리고 울주 신암리에서도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서 붉은 칠토기가 나왔고, 그리고 돌도끼, 그 다음에 숫돌,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울주 신암리가 이제 윤기문 토기 단계의 단순시기 유적인데, 여기에서 이런 굴곡형 토기가 나왔거든요. 아까 앞에서 보신 동삼동 폐총의 그 조개 가면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하는 붉은 칠 토기하고 똑같은 형태의 굴곡형 토기입니다. 그래서 동삼동 폐총의 그 조개 가면이 그 윤기문 토기다라고 한 거에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울주 신암리 유적이. 그리고 부산 가덕도에 여기 장항유적이라고 유명한 유적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이 섬처럼 생긴 독리산에서도 붉은 칠토기, 그 다음에 윤기문 토기, 숫돌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다를 향해서 평면적으로 돌출된 유적뿐만 아니고 그 위로 돌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특이하게 이런 숫돌하고 돌도끼가 출토되는 유적이 또 종종 있습니다. 그 다대포의 봉화산이라고, 여기에는 조선시대 봉수대가 만들어진 곳인데, 이 봉수대를 수리할 때 발견된 돌도끼하고 숫돌입니다. 그리고 부안에 전라도에 있는 부안 개화도에 여기도 봉수대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신석기 시대 토기하고 돌도끼, 숫돌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적들도 있습니다. 울진 후포리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온 요 끄트머리에 서 인골이 여러 기 발견이 됐는데, 그 인골하고 공간에서 이렇게 대형 석부들이 출토된 바가 있고요. 통영연대도에서는 진짜 이 바다 바로 옆에 그 이후 시대에는 이렇게 바다 근처에다가 무덤을 쓰는 사례가 잘 없죠. 산으로 그러니까 무덤을 계속 보호해야 되니까 산으로 올라가지, 이렇게 바다 바로 옆에 이렇게 무덤을 잘 만들지 않는데, 여기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면서 이제 이런 토기라든지 똑같이 또 숫돌하고 돌도끼들을 부장을 했고요. 그리고 연대도에서는 아예 이제 이 돌도끼와 숫돌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놔둔 그런 출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삼동 폐총에서 조개 가면이 출토된 지점을 다시 보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광구토기의 해양신앙과 관련된 유적들하고 시기도 일치하고, 그 다음에 입지도 일치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보시면 용호동 유적이라고 있는데, 용호동 유적도 바로 앞에 보면 신선대라고 해서 약간 신성시, 이름만 봐도 신성시 된 걸 알 수 있겠죠. 요런 이제 그 자그마한 산을 이제 바라보는 곳에서 출토된 석부하고 숫돌입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동삼동 폐총의 조개 가면도 이 해양 광구토기 시기에 해양신앙 유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옛날 발굴되었던 그 유구들을 다시 보니까 여기서 그 조개 가면이 출토되는데, 그 북서쪽으로 5, 6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석강묘라고 보고된 유구가 있었습니다. 이 유구는
똑같이 이런 유물들과 똑같이 기반층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반층의 윗면이 불에 타서 빨갛게 변해 있었는데 그 두께가 약 20cm에 달하는 그런 양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자들은 이 일대에서 불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돌 자체가 불을 맞았다라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렇다고 하면은 노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옛날에 발굴했던 분들이 석광묘라고 보고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이 석광묘로 추정하는 유구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출토 양상을 토대로 해서 혹시 이게 그 제단이 아닐까, 의뢰행위와 관련된 제단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이쪽이 그 지형상 약간 높거든요. 이쪽이 바다 쪽이어가지고 이제 낮은 쪽이니까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밑에서 이제 뭔가 제사 행위를 하면서 바친 유물들이라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삼동 패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트시마가 바로 보이는 거 아시죠? 동삼동 패총에서는 안 보이는데 바로 옆에 그 태종대에 가면은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마도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마도로 가기 위한 그 항해의 출발지에서 이루어진 제사에 사용된 의뢰구로서 이 조개가면을 위치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연구사에서 말씀드렸던 이 편연표를 다시 가져오면은 이 편연표에서는 여기 동삼동 패총 조개가면은 지워야 됩니다. 시기가 훨씬 더 빠릅니다. 윤기문 토기 단계 신석기 시대 전기에 해당되고 명확한 출토 양상과 공반 유물을 통해 의뢰와 관련된 유물임이 확실한데 사실 이 큐슈 지역의 가면형 폐제품들은 출토 양상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개 가면은 정말 이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반도 고유의 해양신앙의 의뢰구로서 이제부터는 자리매김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조개 가면 말고 진짜 이 큐슈 지역 그 가면형 폐제품과 같은 시기에 그 폐제품이 있긴 있어요. 동삼동 패총 정화지역 2층에서 출토된 이런 폐제품들인데 이 2층의 시기가 윤리식 토기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 폐제품들, 가면형 폐제품들하고 같은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구멍도 2개 있고. 근데 이것들하고 이 조개 가면은 그 태종도 달라요. 이 조개 가면은 큰 가리비고 이거는 국자 가리비여서 이 조개 가면은 조개 가면이 이렇게 천상계라고 하면은 이 아이들은 지상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조개의 이용에서 의뢰구로 사용된 조개 팔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가덕도 장항 1호 무덤에서는 그 9점의 피조개에 구멍을 뚫어서 40대 여성의 인고를 덮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연대도 2호 무덤에서는 그 두개골 무덤의 두개골의 그 턱 아래에서 한 점의 조개 팔찌가 나왔고 또 이 같은 무덤에서 확장된 신생아 골 근처에서 포개진 상태의 조개 팔찌가 4점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개 가면과 같은 장소에서 포개진 채로 나온 피조개제 조개 팔찌 4점, 투박조개제 조개 팔찌 11점은 의뢰구로 사용된 조개 팔찌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개 팔찌가 또 장신구로 사용한 사례가 이렇게 무덤에서 이 인골에 착장되어서 출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개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개 팔찌의 출토, 조개의 이동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시기별 출토 양상을 살펴봐야 되는데 한반도에서는 광구 토기 시기에 동남해안 지역과 중동부 내륙 지역에서 출현했고요. 이제 중기 이후에는 첨저토기 전체의 장신구로 자리매김되는데 특이하게도 폐종이 투박조개가 90%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 폐종을 가지고 광구토기와 첨저토기 시기로 나눠보면은 투박조개가 주류이지만 광구토기의 시기에 피조개가 비중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조개 팔찌의 형식 분류인데요. 이 중에서 상하면을 마연한 이런 특이한 형태가 한반도에서 많이 출토되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시기별로 보면은 광구토기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복연 제거 후 상하면을 마연한 것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첨저토기 시기에 되면은 내륙 지역에서도 이 복연 제거 후 상하면을 마연한 것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연부에 강목을 넣은 것은 드물지만은 광구토기와 첨저토기 양 시기에 존재를 하지만 양자 간의 영향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개 팔찌가 내륙으로 이동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륙에서 출토된 조개 팔찌는 청도 오진리와 요런 유적이 있습니다. 요 지역은 남한강 상류 지역인데 지금 태백산맥, 그 다음에 요거 또 태백산맥, 여기 소백산맥으로 이렇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해안으로 갈 수 없는 곳인데 해안에서 나오는 아까 투박조개제 조개팔찌가 나왔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양상입니다. 근데 청도 오진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출토되는 토기 자체가 전형적인 남부 지역의 토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낙동강을 따라서 남해안에서 올라왔다라고 보이고요. 그 외에 아까 남한강 상류역의 그 조개 팔찌들은 어디에서 어느 해안에서 왔는가에 대해서 추정을 해봤는데 그 근거로서는 이제 토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토기들의 특징이 동해안 지역의 그 토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정기, 그 다음에 중기에도 양양지경리하고 거의 문양이 세트로 똑같이 나옵니다. 후기에도 마찬가지로 동해안 지역의 이 토기들하고 거의 똑같은 세트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남한강 상류 지역의 그 조개 팔찌는 아마 동해안에서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개 팔찌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동삼록 배총의 조개 팔찌가 큐슈 지역에까지 운반되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토론자이신 하인수 선생님이 동삼록 배총 정화 지역 발굴 조사에서 2000여 점의 조개 팔찌가 출토된 것을 계기로 큐슈 지역의 흑요석가의 교역품으로서 대마도와 큐슈 지역에까지 공급되었다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카페총에서 출토된 113점 조개팔찌 중 투박 조개로 만든 것이 84%로 압도적인 양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투박 조개의 그 서식지가 대마도에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사카페총의 조개팔찌의 제작 방법, 형태적 속성이 동삼동 거와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최근의 양상을 보시면은 큐슈 지역에서도 그 투박 조개를 주울 수 있는 그 서식지가 발견됐고, 대마도에서도 서식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박 조개 서식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각 서식지별로 투박 조개, 밤생무늬 조개과에서의 그 세부적인 그 비중,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연구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양 지역의 조개팔찌의 자료도 증가했고, 또 집성이나 도면 공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 지역의 조개팔찌의 특징이나 변화 양상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그 검토를 해보니까 폐종을 보면은 그 광구토기 시기에는 아까 피조개가 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했는데, 그 큐슈 지역에서도 그 이런 시기에는 여기 그 피조개로만 이루어지는 유적들이 여기 이 지역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광구토기 시기에 여기에 있는 그 흑요석을 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진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 지역의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피조개가 한반도에서도 많이 출토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조개팔찌가 확산되고요. 큐슈 지역에서도 투박 조개제로 만드는 그 조몽 후기에 투박 조개가 위주가 되는 유적들이 이 지역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크게 봤을 때 이 폐종의 변화가 약간 양 지역에 관계가 있다. 그리고 조개 팔찌의 형태에 있어서도 이런 시기에 이렇게 복연부에 강목을 넣은 것이 동시기에 양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조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에도 복연부에 강목을 넣은 형태가 양 지역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면과 하면을 엄청 극단적으로 그 마연한 이런 게 한반도의 특징인데, 이런 그 조개팔찌가 큐슈 지역에서도 한두 점 정도 확인되더라라고 해서 이제 두 지역의 관계성을 이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사실 이 한반도의 이 조개팔찌 상면과 하면을 마연한 거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마연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아직 큐슈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형태를 좀 찾아서 찾으러 한번 실제 그 큐슈 지역의 그 조개팔찌를 한번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맺은 말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개 가면은 한반도 고유의 해양 신앙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큐슈 지역의 가면형 폐제품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대마도와 큐슈로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의뢰 행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교류의 증거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개팔찌가 이 남한강 상류로 이동한 사례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는 동해안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동해안 지역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그 증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개 팔찌가 그 대한해협을 건넜는가에 대해서는 이번 논고에서는 밝힐 수 없었지만 향후 대마도나 큐슈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와 유물에 대한 실견을 통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김원영 선생님 발표에 도를 맡은 한인수입니다. 질문 요지는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많습니다만 핵심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원영 선생은 최근에 일일이 여러 논문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 특히 오늘 발표는 그동안 그 신석기 연구자들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신석기 시대의 신앙과 의뢰 문제에 대해서 이 조계를 통해서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던 내용들을 발표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은영 선생의 그 논고 발표문을 읽고 느꼈던 궁금한 점이라든지 의문점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요약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면은 제가 발표문 보면 60페이지입니다. 질문 첫째 보면은 김은영 선생은 그 의뢰구로서 그 조개 가면뿐만 아니라 조개 팔찌도 의뢰구로 보고 있습니다. 조개 가면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북미에서 출토되는 조개 팔찌를 지금 발표문에서는 대부분 다 의뢰구로 매장 의뢰의 연구로 매장된 거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매장 의뢰는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걸 매장 의뢰를 한 건지 공공품으로 한 건지 안 그러면은 피장자가 평소에 차고 있었던 것인지를 사실 구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몸에 착장하고 있는 것들은 장신구들은 팔찌라든지 목걸이 같은 것들은 아마 피장자가 생전에 착용했던 채로 매장된 것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은영 선생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전체적으로 의료구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김 선생이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동산도 배총에서 아까 전에 그 동산도 배총에서 가장 위에 부분을 아까 재단도 이야기도 했고, 또 돌출된 부분도 항공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도 했고, 거기서 출토된 유물들 조개 팔찌가 묶여서 출토되어 있는 것들, 또 조개 가면도 같이 출토되어 있던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개 팔찌가 열 몇 개씩 묶어져 가지고 또 서너 개씩 묶어져가 출토된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동산동 배총이 처음이고, 일본에서는 동경을 중심으로 한 간동 지역에는 조개 팔찌 생산지 유적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토기 항아리에 조개 팔찌를 잘 가공한 것들이 넣어져가 있는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또 묶여지가 있는 상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동용으로 다른 곳으로 조개 팔찌를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한 거로 이렇게 일본 연구자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동산동 배총에서 김은영 선생은 해양신앙의 하나의 사례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것도 가능성은 없지는 않지만은 너무 또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는 것들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은 지금 동삼동의 조개 가면 팔찌, 돌도끼, 날이 마련된 돌도끼들 이런 것들이 가장 아래층에서 윤기문 토기와 공반되는 시기의 의뢰 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고 아래층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윤기문 토기보다 늦은 전기의 유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건청이 안정적인 문화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윤기문 토기가 빠른 시기가 60%,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유물들이 40%입니다. 그래서 그 유물들이 습기가 있을 가능성도 많고, 특히 동삼동 배총에서는 무덤 중간중간에 주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거지도 있고 무덤도 있기도 하고, 또
이 공간 구성이라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공간이 하나는 어떨 때는 서대기장으로 사용되었다가 어떨 때는 주거지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꼭 이렇게 의례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 내부에 보관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조개 팔찌들이 묶여가지고 있는 상태로 출소된 것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전에 동한문 조개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글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사실은 가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면이면 얼굴에 섰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귀에 거는 실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고 구멍만 세 개가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신석기 시대에 우리가 골각기라든지 다른 데 보면은 사람의 얼굴을 형상을 표현한 것들이 점 3개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서포항유적이라고 골각기로 만든 도구의 머리 부분에 점 3개가 해가지고 사람 얼굴 모양으로 한 것도 있고, 죽변유적의 토기의 손잡이에 점 3개로 해가지고 눈 2개, 입 하나, 딱 얼굴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방구대 안각화, 방구대 안각화에는 흔히들 가면이라고 해서 사람 삼각형의 모양의 사람의 모양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석기 시대에는 사람의 얼굴이든 어떤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든 하나의 표현으로서 얼굴을 표현하는 어떤 관념이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념, 그런 생각과 결부시켜서 동삼동의 가리비 조개에 구멍이 3개 뚫려 있는 것은 가면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거라든지 또 다른 어떤 존재의 행상들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은영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시간이 짧아서 아마 충분히 발표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제가 질문의 내용을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 무덤에서 출토된 팔찌 중에 의뢰구라고 추정한 거의 특징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팔에 착장되지 않고 인골에 공반 한전, 그리고 완형이 아니어서 착장할 수 없는 상태로 출토된 점을 가지고 장신구가 아닌 의뢰구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산동 폐총에서 출토된 이 조개 팔찌들이 저는 의뢰용이다라고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뢰용이 아니고 보관용이다라고 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걸 이제 의뢰구로 본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그 해양 신앙과 관련된 거,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 붉은 칠토기의 옆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뭐 일상적인 생활 장소가 아니고 의뢰 장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토층에 대해서 말씀. 네, 층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4층에서 출토됐는데 그 유물들은 계속 이제 그 보고서에서도 최하부, 그 다음에 기반층하고 관계됐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층에 그 영선동식 토기가 나오긴 하는, 같이 보고가 되어 있긴 하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는 그게 나뉘었어야 될 것을 통합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했고요. 또 특히 보면은 이 융기문 토기가 나온 그 3층에서는 전부 융기문 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융기문 토기 단순 시기 토층이 존재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그 안면 얼굴과 관련된 그 사상 세계관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조개 가면과 죽변이식 토기의 파수 이런 것들은 같은
같은 광구 토기의 문화 요소로서 이제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